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긴 위험해요. 내 새끼 억울해서 어떻대. 출근길 만원 버스, 길을 막은 폐지 할머니를 당장 차로 치고 가라며 쌍욕을 퍼붓던 정장 차림의 남자. 참다 못한 제가 빗속으로 뛰어내려 할머니의 쏟아진 짐을 주워주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에 꽁꽁 품고 있던 붉은 천이 풀리며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욕을 하던 남자와 폐지를 줍던 할머니, 그리고 버스 기사인 저까지 폭우 속 도로 한가운데서 마주친 우리 세 사람의 소름 돋는 사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출근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701번 시내버스는 콩나물시루처럼 승객들을 꽉 채운 채 물을 튀기며 무겁게 아스팔트 위를 구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사람들의 체온과 젖은 우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습기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60대 버스 기사의 굽은 어깨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태식이라는 세 글자가 빛바랜 채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중소기업의 사장님 소리를 듣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매일 똑같은 노선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초로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끼익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내며 거센 빗줄기를 밀어내고 있었지만 시야는 고작 몇 미터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흐렸습니다. 태식의 굵게 팬 주름 사이로 피곤함이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10년입니다. 그 지옥 같았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비가 오면 어김없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통증과 함께 그날의 악몽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10년 전 오늘처럼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 억울하게 뒤집었어야 했던 뺑소니 사망사건의 누명. 아무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지금도 버스 차창에 맺힌 빗방울처럼 수없이 맺혀 그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식은 가빠지는 숨을 고르기 위해 마른 침을 삼키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이 뿜어내는 푸른빛에 얼굴을 묻은 채 이 버스를 운전하는 늙은 기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버스가 왕복 8차선의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앞서가던 승용차들의 브레이크 등이 시뻘겋게 켜지며 급정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역시 본능적으로 풋브레이크를 깊게 밟았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6중한 버스가 기분 나쁜 파열음을 내며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반동으로 크게 휘청거렸고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짜증이 섞인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저씨, 운전 좀 살살해요. 누군가의 불평이 들렸지만 태식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와이퍼가 닦아낸 앞유리 너머 횡단보도 정중앙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시커먼 비구름 아래 앙상한 실루엣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8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낡고 녹슨 수레는 바퀴가 연석에 걸려 처참하게 엎어져 있었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비에 젖은 폐지와 고철들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편 채 바닥에 흩어진 종이 상자들을 주워 담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어 무거워진 박스들은 야속하게도 할머니의 앙상한 소나기를 번번이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의 파란불은 이미 깜빡이기 시작했고 이내 무정한 빨간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바뀌자마자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할머니와 엎어진 수레를 향해 수십 대의 차량들이 일제히 신경질적인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빵, 빵 마이너스. 고막을 찢을 듯한 클락션 소리는 마치 쓰러진 노인을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잔인한 폭언처럼 들렸습니다.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탓에 태식의 버스 역시 단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할머니의 작은 몸집을 가차없이 때렸고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전조등 불빛이 얽히며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태식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할머니의 모습 위로 10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던 젊은 청년의 환영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자신이 치지 않았음에도 숨을 헐떡이던 그 청년을 안고 살려달라 울부짖었던 태식을 경찰은 살인마로 몰았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블랙박스 영상만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진범이 누군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더라면 수만 번도 더했던 부질없는 후회가 핏물처럼 역류하여 태식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어 변속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당장이라도 저 빗속으로 뛰쳐나가야 한다는 내면의 외침과 또다시 남의 일에 얽혔다가 남은 인생마저 시궁창에 처박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활화산 같았습니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출근길 정체 속에서 승객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노골적인 헛기침 소리와 다리를 떠는 소리, 시계를 확인하며 내뱉는 깊은 한숨이 차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씨, 회의 늦었는데 할머니가 저기서 왜 길을 막고 난리야 진짜. 누군가의 이기적인 투덜거림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 맨 뒷좌석, 상석인 양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불쾌한 표정으로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던 50대 남성이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상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은 그의 겉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의 그것이었지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타인에 대한 지독한 우월감과 견멸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거구의 몸으로 좁은 통로를 비집고 나와 운전석에 앉은 태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기사 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길 한가운데서 차 세워놓고 구경해? 당장 차 안 빼. 그의 목소리는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상민의 막말에도 태식이 반응하지 않자 상민의 입술은 더욱 흉측하게 비틀렸습니다. 아니, 저 노친네 하나 짐 흘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몇십 명이 다 지각해야 돼? 내가 오늘 계약할 거니 얼만 줄 알아? 내깟 놈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경적 울려서 안 비키면 그냥 범퍼로 밀고 가버려. 늙으면 죽어야지. 길거리에서 왜 민폐야 민폐가. 상민의 입에서 튀어나온 밀고 가버려라는 잔인한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버스 안은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출근길이 급하다 한들 생명을 벌레 취급하는 그 끔찍한 언사에 승객들조차 경악하여 입을 다물어버린 것입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룸미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형 거울을 통해 뒷좌석에 선 상민의 오만방자한 얼굴과 정확히 시선이 얽혔습니다. 타인의 생명 따위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 비정한 눈빛. 태식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청년을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그 진짜 뺑소니범의 눈빛도 분명 저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 없는 태식에게 덮어씌우고 뒤에서 악마처럼 미소 지었을 그 파렴치한 자의 얼굴이 지금 룸미러에 비친 상민의 모습과 겹쳐지며 태식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저런 짐승 같은 놈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쓰러진 사람을 짓밟고 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악마들. 태식의 가슴속 깊은 곳, 10년 동안 꾹꾹 억눌러왔던 거대한 분노의 용암이 마침내 임계점을 뚫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하는 비겁자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이 철저히 망가졌음에도 그는 결코 저 뒷좌석의 남자처럼 괴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푸시 이익 마이너스 철커. 버스 내부에 육중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힘껏 채우고 앞문을 연 것입니다. 상민이 당황하여 야, 너 어디가? 라고 소리쳤지만 태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폭포수처럼 비가 들이치는 열린 문 밖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버스 안에 수십 명의 승객들은 폭우 속으로 뛰어드는 늙은 기사의 젖은 뒷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세상의 무관심과 잔인함을 향해 던지는 태식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버스 밖을 나선 순간 거대한 물기둥이 태식의 전신을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하늘색 유니폼 셔츠는 피부에 차갑게 달라붙었고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도로 위를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차들을 가로막으며 달려가자 미친 듯이 울려대던 경적 소리도 마법처럼 하나둘 잦아들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주저앉은 노인은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고행자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태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가벼운 몸뚱이가 태식의 손끝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몰골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더듬느라 손톱은 다 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와 빗물과 섞여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태식의 부축을 뿌리치며 바닥의 폐지 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새끼 찾아야 해. 형체를 알 수 없는 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태식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할머니, 짐은 제가 주울 테니까 우선 인도로 가세요. 치입니다. 태식이 소리치며 엎어진 수레를 세우려 온몸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끼기기 기분 나쁜 쇳소리와 함께 수레가 간신히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레 손잡이 쪽에 위태롭게 묶여있던 아주 낡고 때 묻은 보따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미 빗물을 잔뜩 머금어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었던 얇은 천은 바닥에 닿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쩍 하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덤이 열리듯
보따리 안에서 할머니가 평생을 품고 다녔을 잡동사니들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바랜 아기의 베넷저고리,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모자의 사진, 부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한 여인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긁어모은 평생의 한이자 기억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태식이 급하게 그것들을 쓸어 담으려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젖은 바닥을 기다시피 돌진했습니다. 그녀가 흙탕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움켜쥔 것은 여러 겹의 붉은 천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여 있던 주먹만 한 뭉치였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붉은 천의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겹겹이 쌓인 천이 모두 벗겨지자 그 안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아도 아주 값비싸 보이는 화려한 문양이 세공된 금장 명품 라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롱해야 할 황금빛 표면은 끔찍한 오염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은 시커멓게 산화되어 눌어붙은 인간의 선혈. 그것은 피 묻은 라이터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억울해서 어떻게 이 어미가 아직도 이 나쁜 놈을 못 잡았다. 할머니는 그 피 묻은 라이터를 자신의 뺨에 비비며 도로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규는 차가운 빗방울마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비 오는 날 뺑소니 사고로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현장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증거물, 경찰마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덮어버린 진범의 유류품을 품고 전국을 떠돌던 한 맺힌 어미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레를 잡고 있던 태식의 눈동자가 그 라이터의 독특한 음각 문양에 꽂힌 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호흡이 멎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거대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10년 전 경찰서 취조실 책상 위에 사진으로 놓여있던 바로 그 물건. 형사들이 내가 치고 달아나면서 떨어뜨린 내 물건이 아니냐며 태식을 구타하고 겁박할 때 쓰였던 바로 그 결정적 증거. 그것은 자신이 살인마가 아님을 증명해줄 얼굴도 모르는 진짜 악마의 조각이었습니다. 태식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거센 빛 속에서 마치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버스 안. 상민은 팔짱을 낀 채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로 차창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새끼가 미쳤나? 혼자 영웅 행세하고 지랄이야. 속으로 태식을 저주하며 시계를 보던 그의 시선이 도로 위에서 무릎을 꿇은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차창을 때리는 빗물 너머로 할머니가 두 손으로 무언가를 번쩍 치켜들고 오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번쩍 하늘에서 요란한 번개가 내리치며 도로를 하얗게 밝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할머니가 쥐고 있던 물건의 형태가 상민의 망막에 또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뱀의 비늘처럼 정교하게 세공된 18K 금장 장식, 그리고 하단에 박힌 이니셜 P, S, M. 상민의 숨통이 순식간에 턱 막혔습니다. 전신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극도의 오한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상민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던 청년을 들이받았던 그 비 내리는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가 바닥에 쓰러진 청년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던 바로 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 제작 라이터였습니다. 도망치고 나서야 라이터를 분실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음날 뉴스에서는 생뚱맞은 트럭 기사가 범인으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민은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며 쾌재를 불렀고 그날의 진실은 완벽한 무덤 속에 묻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의 증거가 10년이 지난 지금 치매 걸린 듯한 노인네의 손에 들려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 라이터에 자신의 지문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 노인네가 라이터를 들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간다면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 올린 수십억의 재산, 어여쁜 아내와 유학간 자식들, 곧 취임할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썩어가야 한다는 상상이 상민의 뇌수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비켜 새끼들아. 상민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의 포효가 터져나왔습니다. 생존을 향한 맹렬한 본능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버스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승객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팔꿈치로 찍어 누르며 앞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 미쳤어요? 왜 이래요? 승객들의 비명과 항의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지만 상민의 귀에는 오직 저 라이터를 빼서 바닥에 갈아 없애버려야 한다는 악마의 속삭임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상민은 열려있는 버스 앞문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렸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비싼 명품 정장을 순식간에 구겨진 걸레짝처럼 만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붉은색 라이터만을 향해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아스팔트 위를 짐승처럼 내달렸습니다. 그의 시야에 등 돌려 서 있는 늙은 버스 기사와 무릎 꿇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노친네만 기절시키고 뺏으면 돼. 기사 놈팽이 따위가 막는다면 돈으로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이야. 오만함과 사리가 얽힌 상민의 발걸음이 도로의 무릉덩이를 거칠게 짓밟으며 튀어 올랐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억울한 희생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지옥 같은 도로 한가운데서 비극적인 재회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잔혹한 진실의 링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등 뒤에서 거칠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태식은 미처 고개를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미친 듯이 뛰어내린 상민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릉덩이를 걷어차며 태식과 말순 할머니를 향해 곧장 돌진해 왔습니다. 이 미친 노친네가 어디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상민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를 달리는 파렴치한 고함이었습니다. 상민은 거구의 몸을 숙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말순 할머니의 왜소한 어깨를 인정사정 없이 밀쳐버렸습니다. 아!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할머니의 몸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충격 속에서도 두 팔을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가슴에 품은 피 묻은 라이터만은 필사적으로 사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10년 전 차가운 비구름 아래서 목숨을 잃은 아들의 심장이자 한이 맺힌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놔. 내놓으라고. 상민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손목을 짓밟을 듯이 달려들어 붉은 천을 거칠게 쥐어뜯으려 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회적 명사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본성이 폭우 속에서
그 추악한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 손 놔. 고막을 찢는 듯한 태식의 사자후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은 짐승처럼 날뛰는 상민의 손목을 두 손으로 덥석 움켜쥐고 강하게 비틀어 올렸습니다. 상민이 뭐야, 이 버스 기사 새끼가. 라며 반항하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찰나 폭우가 쏟아지는 회색빛 하늘 아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맹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불과 한 뼘도 되지 않는 거리. 태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앞머리가 흐트러진 상민의 얼굴. 쌍꺼풀 없는 날카로운 눈매, 매부리 코, 그리고 얇고 신경질적인 입술. 태식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자신의 낡은 트럭 블랙박스에 찍혀있던 1.5초짜리 흐릿한 영상 프레임이 미친 듯이 재생되었습니다. 화질이 나빠 경찰마저 식별 불가능하다며 외면했던 그 영상. 하지만 태식은 감옥 독방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밤 악몽 속에서 그 실루엣의 이목구비를 깎고 또 깎으며 머릿속에 아로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씩씩거리는 이 남자의 얼굴은 태식이 상상 속에서 수만 번도 더 찢어 죽였던 그 진범의 얼굴과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너였구나. 태식의 입술 사이로 피를 토하는 듯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식의 한마디에 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기사의 눈빛에서 상민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안나. 상민은 젊고 건장한 체격을 이용해 태식을 거칠게 뿌리치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60대의 마른 체구인 태식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지만 지금의 태식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함, 파탄난 가정,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삼켰던 피눈물이 그의 양팔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상민의 고급 정장 멱살을 틀어쥐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는 거센 빗줄기를 맞으며 도로 위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을 강타하여 입술이 터지고 붉은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렸지만 태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돌진하여 상민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태식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지옥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한 한 맺힌 아버지의 사투였습니다. 상민은 숨통을 조여오는 태식의 악력에 캑캑거리면서도 진흙바닥을 더듬어 반격할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투는 길어졌고 세월의 야속함은 태식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팽팽했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며 태식의 다리가 크게 휘청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민은 짐승처럼 그 찰나의 틈을 파고들어 태식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흑! 외마디 비명과 함께 태식의 몸이 뒤로 붕 뜨더니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태식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이 상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상민의 핏발선 눈에 도로 연석 공사장에서 굴러나온 듯한 성인 남성의 두 주먹을 합친 것만큼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상민은 망설임 없이 그 돌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그의 소나기에 전해졌습니다. 이 늙은이들을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저 라이터만 없애면 끝이야. 악마의 속삭임에 이끌리듯 상민은 쓰러져 있는 태식의 머리를 향해 그 거대한 돌덩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갯불이 상민의 일그러진 얼굴과 흉기처럼 들린 돌덩이를 섬뜩하게 비추었습니다.
생명이 꺼지기 직전에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안돼 마이너스. 말순 할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상민의 팔에 힘이 들어가고 돌덩이가 태식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푸시 이익 마이너스 쾅. 버스의 뒷문이 터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누군가가 표범처럼 도로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30대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튀길 새도 없이 쏜살같이 상민의 등 뒤로 접근하더니 돌을 쥐고 있는 상민의 오른팔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체중을 실어 상민의 팔을 등 뒤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투기 종목의 전문가처럼 군더더기 없고 완벽한 관절기였습니다. 마이너스. 상민의 입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쥐고 있던 돌덩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상민은 팔이 꺾인 채로 앞으로 고꾸라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고통에 바들바들 떠는 상민을 완벽하게 짓누른 채 여성은 차가운 빛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던 태식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남자를 제압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나야? 태식의 떨리는 입술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민을 제압한 여성은 바로 태식의 친딸 최윤아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진실을 밝히겠다며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려 독하게 변호사가 된 그녀였습니다. 윤아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묵묵히 버스 운전을 하는 아버지가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가끔 출근길 버스 중간 좌석에 신분을 숨기고 타서 아버지를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윤아는 아버지를 향해 짧게 눈인사를 건넨 뒤 한 손으로 상민을 완벽하게 결박한 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할 때의 따뜻함을 거두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여기 해와 사거리 중앙버스 차로입니다. 살인미수 및 10년 전 뺑소니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중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 바랍니다. 윤아의 입에서 쏟아지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용어들은 상민의 심장에 쐐기를 박듯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상민은 자신이 건드린 늙은 기사 뒤에 저승사자 같은 변호사 딸이 버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 그 단어가 상민의 귀에 꽂히는 순간 상민의 뇌관은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대로 경찰에 넘겨지면 피 묻은 라이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거 나 이 미친년아. 상민은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내지르는 듯한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냈습니다. 윤아가 완력으로 버티려 했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낀 성인 남성의 발악적인 힘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민은 자신의 어깨를 비틀며 윤아의 그립을 억지로 풀어냈고 그 반동으로 비틀거리며 진흙 바닥 위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민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왕복 8차선 도로의 반대편 인도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택시든 남의 차든 훔쳐 타고서라도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벗어나 해외로 도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가 아스팔트 위에서 헛돌았지만
그는 살기 위해 흉측한 몰골로 허우적거리며 내달렸습니다. 유나가 다시 쫓아가려 했지만 넘어진 아버지를 부축하느라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민이 세 걸음도 채 떼기 전이었습니다. 철푸덕, 쿵, 타닥. 버스 앞문과 뒷문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바람 아래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빨리 출발 안 하고 뭐 하냐고 짜증을 내던 그 이기적인 승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창 너머로 늙은 버스 기사가 치매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악인과 맞서 싸우는 처절한 모습을 지켜본 그들의 가슴 속에는 외면했던 양심이 뜨거운 불기둥처럼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이어폰을 끼고 있던 한 대학생이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내던지고 빗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서류 가방을 든 40대 직장인,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심지어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까지 버스 안의 모든 승객이 폭우를 뚫고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으로 걸어 나온 수십 명의 소시민들은 침묵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는 상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상민이 당황하여 방향을 틀자 그쪽에도 사람들이 장벽처럼 늘어섰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이 쓰레기들아. 상민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맨 앞에 선 직장인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뒤로 한 발짝 밀릴지언정 절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옆 사람의 팔짱을 단단하게 껴안으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넥타이 맨 회사원과 교복 입은 학생이 서로의 팔을 엮고 아주머니와 청년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느새 수십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원형의 인간 사슬을 만들어 상민의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 보이던 평범한 소시민들이 연대하여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위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상민은 그 압도적인 인간 바리케이드를 향해 몸을 부딪히고 발길질을 해댔지만 수십 명의 단단한 분노와 정의감 앞에서는 한낱 날파리의 날갯짓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도주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상민은 자신을 노려보는 수십 쌍의 싸늘한 시선 한가운데서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살인마가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통쾌하고도 전율이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삐뽀삐뽀 마이너스 정막을 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갈랐습니다.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온 경찰차 석 대가 현장을 둥글게 에워싸며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이 만든 인간 사슬 사이로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진입했습니다. 유나의 명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현장이 인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상민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관의 무미건조한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상민의 손목에 차가운 쇳덩어리가 덜컥 채워졌습니다. 감식반 형사가 조심스럽게 집게로 들어올린 핏자국 선명한 금장 라이터가 투명한 증거물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민의 고개는 꺾인 나무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십억의 자산, 화려했던 사회적 명성,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가 평생 밟고 올라섰던 모래성은
단 하나의 증거물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상민의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이 비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상민이 경찰차에 구겨 넣어져 현장을 떠난 후 도로는 묘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빗줄기도 어느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말순 할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된 할머니의 두 손이 상처투성이인 태식의 거친 손을 덥석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아니 생명의 은인.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새끼.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던 내 새끼 안을 이제야 풀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태식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젖은 아스팔트 위로 엎드리며 태식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태식이 화들짝 놀라며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태식의 두 뺨에도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세상 모두가 자신을 살인마라 손가락질할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결백. 그 서러웠던 시간이 할머니의 거친 손길 한 번에 씻은 듯이 녹아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열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승객들도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먹구름이 걷히고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아침 햇살이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01번 시내버스가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정류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푸시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린 앞문 안쪽 운전석에는 말끔하게 세탁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정과자라는 주홍 글씨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10년 전 뺑소니, 진범 검거 현장의 1등, 공신이자 시민 영웅.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의 표정은 과거의 무관심과는 달랐습니다. 기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꾸벅 인사를 건넸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가벼운 목례를 하며 카드를 찍었습니다. 태식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한 남자의 인생이 다시 힘차게 굴러가는 버스 바퀴와 함께 찬란한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